나메크성의 대폭발 속에서 손오공이 우주의 제왕 프리저를 무찌른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구는 죽었던 피콜로와 동료들이 나메크성의 드래곤볼로 완벽하게 부활하면서 평화롭고 고요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나메크성에서 오공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이어인의 왕자 베지터는 지구에 머물며 오공을 넘어서기 위한 피나는 수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평화로운 지구의 하늘 위로 우주에서 날아온 사악하고 거대한 악의 기운이 먹구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메크성 폭발 당시 겨우 목숨만 붙은 채 우주를 떠돌다 아버지 콜드 대왕에 의해 구조되어 최첨단 기계 몸으로 개조된 메카 프리저가 지구를 향해 강림한 것입니다. 프리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해진 파괴력을 과시하며 오공이 사랑하는 지구를 잿더미로 만들고 오공에게 가장 잔혹한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 거대한 대함대를 이끌고 지구에 착륙했습니다. 지상에 있던 베지터, 소노반, 피콜로, 크리링, 천진반등지 전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프리저와 콜드 대왕의 무겁고 거대한 기압 앞에 온몸이 얼어붙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오공이 아직 지구에 도착하지 않은 최악의 타이밍, 프리저의 손가락 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파만으로도 지구는 당장 파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황량한 바위산 평야 위에 벼락처럼 한 명의 의문의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보라색 머리에 등 뒤에 커다란 검을 찬 소녀는 프리저의 대함대를 둘러싸더니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정의 병사 수십 명을 번개 같은 검술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제왕 프리저를 향해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프리저, 너를 처단하러 왔다. 그리고 나 역시 손오공과 같은 초사이어인이다. 프리저는 코웃음을 쳤지만 소년이 온몸의 기를 폭발시키는 순간 그의 검은 머리카락이 황금빛으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나메크성에서 프리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전설의 초사이어인이 또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소년은 도망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등에 메고 있던 검을 뽑아 메카 프리저의 거구를 단 한 칼의 수만 조각으로 잘라버렸고 연이어 전력의 기공파를 난사해 프리저와 그의 아버지 콜드 대왕까지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우주를 공포로 지배했던 최악의 가문이 이름 모를 단 한 명의 청년 손에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단죄당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지 전사들은 턱을 벌리고 경악했습니다. 베지터는 순수한 사이어인 가문이 아닌 의문의 소년이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굴욕감과 충격을 받았죠. 소년은 전사들에게 502 3시간 뒤에 착륙할 정확한 좌표와 시간을 알려주었고 실제로 3시간 뒤 50의 야드라트성 특수 우주선이 하늘을 가르며 지상에 정확히 착륙했습니다. 50과 단둘이 면담을 갖게 된 의문의 소년. 소년은 자신의 이름이 트랭크스이며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의 지옥 같은 미래에서 엄마 부르마가 만든 타임머신을 타고 건너온 사이어인과 지구인의 혼혈, 즉 베지터와 부르마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트랭크스는 오공에게 인류의 운명을 바꿀 두 가지 절망적인 예언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오공이 야드라트성에서 가져온 신종 바이러스성 심장병에 걸려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조만간 비참하게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공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 과거 오공이 괴멸시켰던 레드리본군의 천재 과학자 닥터 게로가 완성한 살인병기 인조인간 17호와 18호가 나타나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뭐든지 전사들을 잔혹하게 살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에서 가지고 온 심장병 특효약을 오공에게 건넨 트랭크스는 3년 뒤 인조인간들이 나타날 날짜와 장소를 알려준 뒤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되돌아갔습니다. 멸망의 운명을 피하고 인류를 구하기 위한 3년의 유예기간. 오공과 피콜로, 소노반, 그리고 소식을 접한 베지터는 인조인간이라는 가공할 적에 맞서기 위해 지옥 같은 3년 동안의 폭풍 수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과연 3년의 수련을 마친 지 전사들은 미래의 전령? 트랭크스가 예고했던 그 공포의 인조인간들을 상대로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닥터 게로의 야망과 각성한 베지터의 화려한 등판을 예고하는 2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미래에서 온 소년 트랭크스가 인류의 멸망을 예언하며 떠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흘렀습니다. 지 전사들은 트랭크스가 경고한 파멸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뼈를 깎는 지옥 같은 수련을 견뎌냈죠. 손오공과 피콜로, 소노바는 함께 호흡을 맞추며 한계를 시험했고 베지터 역시 오공을 뛰어넘겠다는 일념하에
지구의 중력을 수십 배로 높인 특수훈련실에서 자신을 사정없이 몰아붙였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날짜인 5월 12일 오전 10시, 남서쪽으로 9km 떨어진 대도시 한복판의 황량한 바위산 평야로 지 전사들이 하나둘씩 비장한 각오를 품고 집결했습니다. 부르마는 갓 태어난 아기 트랭크스를 품에 안고 전사들을 배웅하러 나왔고, 전사들은 미래의 소년이 베지터와 부르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며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미래의 전령 트랭크스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장에는 기분 나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도시 한복판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닥터 게로가 완성한 공포의 피조물 인조인간들이 상륙한 것입니다. 지 전사들은 황급히 도시로 날아갔지만 적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인조인간들은 생명체가 아닌 완전한 기계와 인공세포로 이루어진 피조물이었기에 지 전사들이 평소에 상대를 탐지할 때 쓰던 기를 전혀 뿜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것과 다름없는 소름 끼치는 공포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흩어져 적을 찾던 중 전사 야무차가 가장 먼저 두 명의 기묘한 괴물과 마주쳤습니다. 기괴할 정도로 창백한 피부에 모자를 쓴 뚱뚱한 체구의 인조인간 19호, 그리고 늙은 노인의 형상을 한 냉혹한 눈빛의 인조인간 20호였습니다. 20호는 야무차를 발견하자마자 순식간에 파고들어 그의 명치를 손바닥으로 관통하며 야무차의 몸속에 있던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바닥 중앙에는 상대방의 기 에너지와 필살기를 통째로 빨아들이는 무시무시한 에너지 흡수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야무차의 기가 급격하게 소멸하는 것을 감지한 오공과 동료들이 현장에 들이닥쳤고, 20호는 도시를 파괴하며 전사들을 도발했습니다. 오공은 민간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프리저를 처단했던 황량한 바위산 평야로 적들을 유인했습니다. 결전의 대지에 내려앉은 손오공은 망설임 없이 온몸의 기를 폭발시키며 황금빛 오라를 두른 초사이 여인으로 각성했습니다. 대지를 진동시키는 오공의 무시무시한 압박 앞에 19호와 20호 역시 매서운 살기를 뿜어냈죠. 초사이 여인 오공과 인조인간 19호의 1대1 본전 격돌이 폭발하듯 개막했습니다. 오공은 초고속 스피드로 19호를 몰아붙이며 강력한 정권 지르기와 발차기를 앞면에 꽂아 넣었습니다. 19호의 거구가 바위벽에 처박히며 오공의 완벽한 우세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던 피콜로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공의 스피드와 파괴력인 나메크성 시절에 비해 신기할 정도로 거칠고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미래의 트랭크스가 예언했던 최악의 재앙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오공이 지옥 같은 수련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증식하고 있던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심장병의 전조 증상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초사이 여인의 강력한 기 에너지 발산이 심장 바이러스를 극단적으로 자극했고, 오공은 돌연 가슴을 쥐어짜며 비명을 지르고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를 토하는 오공의 위기 상황, 인조인간 19호는 사악하게 웃으며 오공의 육체 위로 올라타 그의 목을 죄며 손바닥의 흡수 장치를 오공의 가슴에 밀착시켰습니다. 초사이 여인 오공이 가진 우주 최강의 에너지가 19호의 육체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고, 오공의 황금빛 머리카락은 점점 빛을 잃어가며 죽음의 문턱으로 밀려났습니다. 피콜로와 오반이 구하러 가려 했지만 20호의 살기 어린 마력이 그들의 앞길을 차단했죠. 지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희망이었던 손오공이 적의 무력이 아닌 치명적인 질병과 에너지 흡수라는 절망적인 덫에 걸려 싸워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기 직전의 절체절명의 타이밍. 황량한 바위산 정상 위로 나메크성 폭발 이후 그 누구보다 처절한 지옥을 맛보며 자신을 칼날처럼 갈고 닦았던 또 한 명의 사이 여인의 군주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연 죽어가는 오공의 앞을 막아서며 강림한 베지터는 3년 동안 어떤 상상 초월의 각성을 이뤄냈을까요? 사이 여인 왕가의 화려한 대반격과 폭풍 카타르시스를 예고하는 3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심장 바이러스의 발작으로 인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인조인간 19호에게 에너지를 빨려 들어가던 손오공, 지구의 구원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기 직전이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전장의 벼락 같은 충격파와 함께 한 명의 전사가 난입했습니다. 바로 나메크성 폭발 이후 오직 손오공을 꺾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던 사이어인의 왕자 베지터였습니다. 베지터는 오공의 위에 올라타 있던 19호를 강력한 발차기 한 방으로 날려버리며 강림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오공을 내려다보며 카카로트, 이런 고철 덩어리에게 목숨을 구걸하다니 사이어인의 수치다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베지터는 근처에 있던 야무차에게 오공을 집으로 데려가 트랭크스가 준 심장병 약을 먹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오공이 전장에서 이탈하고 이제 전장에는 베지터와 2명의 인조인간 그리고 숨죽여 지켜보는 동료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인조인간 20호 닥터 게로는 베지터의 등장을 비웃었습니다. 스카우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했을 때 베지터는 결코 자신들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지터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우주 공간의 극한 중력 속에서 겪었던 지옥 같은 수련을 회고했습니다. 하급 전사인 오공조차 도달한 초사이어인의 경지에 왕족인 자신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극심한 굴욕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가 마침내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고 그 순수한 분노가 각성의 방아쇠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 고철 덩어리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이어인의 진정한 힘이다. 베지터의 포효와 함께 나메크성 대지를 뒤흔들었던 황금빛 기류가 다시 한번 평야를 뒤덮었습니다. 베지터의 검은 머리카락이 눈부신 황금색으로 치솟아 올랐고 벽 안에 푸른 눈동자를 한 초사이어인 베지터가 마침내 모두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0 이외의 초사이어인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피콜로와 동료들은 그 압도적인 중압감에 말을 잃었고 20호의 스카우터 수치는 측정 불능의 영역으로 치솟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베지터와 19호의 대결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도살극이었습니다. 방금 전 50의 에너지를 흡수해 더욱 강해졌다고 자부하던 19호는 베지터에게 달려들었지만 베지터는 잔상조차 남기지 않는 속도로 19호의 공격을 모두 흘려냈습니다. 베지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인조인간의 특성을 조롱하듯 19호의 얼굴과 복부에 묵직한 타격을 꽂아 넣으며 19호를 걸레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19호가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위해 베지터의 양손목을 꽉 붙잡는 최후의 수단을 썼지만 이것은 베지터가 판짜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베지터는 오히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발로 19호의 가슴을 지탱한 채 엄청난 괴력으로 19호의 두 팔을 그대로 뽑아버렸습니다. 기계 부품과 기름이 튀는 처참한 광경 속에서 공포라는 감정이 없는 줄 알았던 인조인간 19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베지터는 도망치는 19호를 향해 천천히 오른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푸른빛의 거대한 파괴 에너지가 응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라. 이것이 나의 새로운 선물이다. 빅뱅 어택. 베지터의 포효와 함께 발사된 거대한 에너지 구체는 도망치던 19호를 직격했습니다. 나메크성 폭발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화염이 평야를 뒤덮었고 폭음이 거친 자리에는 인조인간 19호의 머리통만이 그을린 채 대지 위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파괴, 그리고 사이어인 왕자의 압도적인 무력 시위였습니다. 동료인 19호가 허망하게 파괴되는 것을 본 닥터 게로 20호는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데이터가 3년 전 50의 나메크성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치명적인 실책을 깨달은 것입니다. 20호는 승산이 없음을 직감하고 연막탄을 터뜨리며 바위산 근처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지터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여 잠시 숨을 고르면서도 도망치는 닥터 게로를 보며 사냥감을 쫓는 포식자의 눈빛을 빛냈습니다. 마침내 트랭크스가 예언했던 비극의 역사 중 하나가 베지터의 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닥터 게로가 숨어있는 연구소에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더 무서운 악몽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베지터의 승리에 환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거대한 파멸의 전조를 느끼는 전사들. 과연 닥터 게로가 깨우려는 진짜 인조인간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긴박한 추격전과 절망적인 재회를 예고하는 4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초사이어인으로 각성한 베지터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인조인간 19호가 허망하게 소멸하고 공포에 질린 닥터 게로 20호는 자신의 비밀 연구소가 있는 북쪽 산악지대로 도주했습니다. 뒤늦게 미래에서 온 트랭크스가 전장에 합류했지만 이미 부서져 있는 19호의 머리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랭크스가 살던 미래를 지옥으로 만든 인조인간은 방금 파괴된 19호나 닥터 게로가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의 남녀 쌍둥이 인조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악몽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을 깨달은 지 전사들은 닥터
게로가 숨어든 비밀 연구소를 찾아 북쪽 산맥으로 급히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닥터 게로는지 전사들이 도착하기 직전 간발의 차로 연구소에 도착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해서 봉인해 두었던 진짜 살인병기 인조인간 17호와 18호를 깨우는 기상천외한 선택을 내립니다. 연구소 문을 부수고 들어온 베지터와 지 전사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닥터 게로의 명령을 기다리는 아름답고 매서운 눈빛의 남매 17호와 18호였습니다. 닥터 게로는 자신을 창조주라 부르며 지 전사들을 몰살하라고 명령했지만 17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을 인간에서 기계로 개조하고 조종하려 했던 닥터 게로에게 깊은 증오를 품고 있던 17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닥터 게로의 등 뒤로 파고들어 그의 목을 잘라버리고 머리통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자신들을 만든 창조주를 제 손으로 단죄하며 닥터 게로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어 17호와 18호는 닥터 게로가 실패작이라 부르며 금기시했던 또 다른 캡슐 인조인간 16호까지 마저 깨워버립니다. 트랭크스가 말했던 미래 역사가 완벽하게 비틀리고 수수께끼의 16호까지 더해진 3명의 인조인간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오공을 살해하는 것을 하나의 게임처럼 여기며 유의 연구소를 나와 오공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사이어인으로서의 오만함과 자존심이 극에 달해 있던 베지터는 이를 용납하지 않고 인조인간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18호는 베지터의 도발에 응하며 1대1 대결을 승낙했고 황황한 암석지대 위에서 초사이어인 베지터와 인조인간 18호의 세기적 격돌이 개막했습니다. 처음에는 베지터의 신속한 정권과 기공파가 18호를 몰아붙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승부의 추는 기묘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초사이어인 베지터는 체력과 기 에너지가 조금씩 소모되며 숨을 몰아쉬기 시작한 반면 닥터 게로가 완성한 무한 동력 장치를 탑재한 18호는 기의 소모가 전혀 없이 상처 하나 없는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호는 비웃듯 베지터의 전력 공격들을 가볍게 유도하듯 피해냈고 순식간에 베지터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어 그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걷어차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콰징 마이너스 하는 섬뜩한 뼈소리와 함께 베지터는 비명을 지르며 대지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이어인 왕자로서의 자존심이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지터의 위기에 분노한 트랭크스가 검을 뽑아들고 18호에게 돌진했고 피콜로와 천진반 역시 일제히 난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17호가 찰나의 스피드로 전장에 난입하여 트랭크스의 검을 부러뜨리고 피콜로와 천진반의 목을 죄어 단숨에 기절시켜 버렸습니다. 오공 없는지 전사들의 최강 전력이 단 2명의 인조인간 앞에서 손가락 하나 써보지 못하고 완전하게 참패하여 바위산 위에 피투성이로 널브러진 것입니다. 하지만 17호와 18호는 전사들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18호는 부러진 팔을 쥐고 쓰러져 있는 베지터의 볼을 살짝 건드리며 선두를 먹고 강해져서 다시 오라는 차가운 조롱을 남긴 채 16호와 함께 오공을 찾아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절망적인 최강의 적들 앞에 지 전사들은 완전한 무력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팔이 부러진 채 바위벽에 머리를 쳐박고 수치심에 떨고 있는 베지터, 그리고 자신의 미래보다 훨씬 더 강해진 인조인간들의 등장에 절망하는 트랭크스. 이때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피콜로의 눈빛이 비장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피콜로는 인조인간을 뛰어넘기 위해 과거 자신의 또 다른 반쪽이자 지구의 신이라 불리는 존재와의 합체를 결단하게 됩니다. 더욱 가혹해진 절망과 새로운 각성을 예고하는 5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인조인간 17호와 18호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초사이어인 베지터를 비롯한 지 전사 전원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팔이 부러진 수치심과 무력감에 떨던 베지터는 어디론가 홀로 날아가 버렸고 만신창이가 된 전사들은 가까스로 선두를 나누어 먹고 목숨을 건졌죠. 하지만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트랭크스가 살던 미래의 인조인간보다 현재의 17호, 18호가 훨씬 더 강한 데다 듣도 보도 못한 16호라는 수수께끼의 인조인간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콜로는 입술을 깨물며 홀로 신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지구를 위협했던 피콜로 대마왕의 분신이자 마족이었던 그가 자신의 원래 뿌리이자 반쪽인 지구의 신을 찾아간 것입니다. 피콜로는 신에게 다가가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신이여, 나와 하나로 합체해라. 지금의 인조인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나와
당신이 하나가 되어 원래의 데나메크 성인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하지만 지구의 신은 선뜻 합체를 승낙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피콜로와 하나가 되면 지구의 드래곤볼이 평범한 돌멩이로 변해 소멸해버리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신은 지상을 관조하며 인조인간들 이상의 기분 나쁜 또 다른 불길한 기운이 지구 어딘가에서 조용히 솟아오르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은 피콜로에게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자며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지구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미스터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르마에게 한 통의 긴급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서쪽 도시 근교의 가난한 시골 마을. 숲속에서 트랭크스가 타고 온 타임머신과 완전히 똑같이 생긴 제3의 타임머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트랭크스와 오반, 부르마는 황급히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 방치된 타임머신은 오랜 세월 풍파를 맞은 듯 이끼가 자라있고 상단 돔 유리가 내부에서 무언가가 뚫고 나온 것처럼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타임머신의 설정 날짜였습니다. 그 타임머신은 트랭크스가 살던 미래보다 무려 4년 뒤의 미래에서 출발하여 트랭크스가 처음 오공을 만나러 왔던 시점보다 1년 더 전인 과거에 이미 지구에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트랭크스조차 모르는 또 다른 타임머신의 존재.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건너온 것일까? 의문이 증폭되던 순간 타임머신 근처 숲풀 속에서 정체불명의 기괴한 허물 껍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거대한 곤충이나 괴물이 탈피하고 남겨둔 흉측하고 기괴한 껍질이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건너온 정체불명의 알, 그리고 그 안에서 부하의 지상으로 기어나간 괴물? 인조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악의 재앙이 이미 지구 속에서 암암리에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이 소름 끼치는 광경과 괴물의 존재를 신의 궁전에서 모두 지켜본 지구의 신은 온몸의 오한을 느꼈습니다. 신은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신은 피콜로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피콜로여, 드디어 때가 온 것 같구나. 이제 마왕도 신도 아닌 진정한 위대한 나메크성 전사로 거듭나거라. 이 지구를 부디 부탁한다. 지구의 신과 피콜로의 육체가 하나로 융합되는 순간 신의 궁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황금빛 기압과 성스러운 마력이 폭발했습니다. 나메크성에서 내일과 동화했던 피콜로가 마침내 지구의 신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며 세계관 최강의 전사 중 하나인 초나메크 성인으로 완벽하게 재탄생한 것입니다. 신과 합체하여 지혜와 상상을 초월하는 전투력을 동시에 손에 넣은 피콜로는 어깨에 흰 망토를 휘날리며 지상을 향해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정체불명의 괴물이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습격하며 도시 전체를 정적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에이티 진저 타운이었습니다. 과연 타임머신을 타고 건너와 껍질을 벗어던진 그 기괴한 괴물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초나메크 성인 피콜로와 끔찍한 연쇄살인. 괴물의 첫 번째 전율할 맞대결을 예고하는 6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지구의 신과 완벽하게 융합하여 마왕도 신도 아닌 초나메크 성인으로 각성한 피콜로가 도착한 곳은 서쪽 도시 근교의 진저 타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콜로가 발을 디딘 도시의 풍경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죠. 건물과 거리는 멀쩡했지만 수만 명의 주민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주인을 잃은 옷가지들과 신발들이 마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증발해 버린 것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사방에는 오직 기분 나쁜 정적과 피비린내만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피콜로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도시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퉁이를 돈 순간 전 세계 독자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사악한 괴물과 조우하게 됩니다. 곤충의 형상을 한 녹색 피부, 거대한 날개와 긴 꼬리, 그리고 붉은 눈빛을 번쩍이는 괴물, 바로 닥터 게로의 컴퓨터가 완성한 궁극의 생명체 셀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셀은 피콜로가 보는 앞에서 마지막 남은 생존자인 도시의 부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셀은 자신의 꼬리 끝에 달린 날카로운 바늘을 부호의 등 뒤에 사정없이 꽂아 넣었습니다. 그 순간 소름 끼치는 흡수 소리와 함께 부호의 몸에서 근육과 피, 생명 에너지가 셀의 꼬리를 통해 실시간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순식간에 가죽과 뼈만 남은 미라처럼 쪼그라들었고 이내 옷가지와 형태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생명 에너지를 통째로 흡수해 자신의 전투력을 키우는 셀의 잔혹하고 무시무시한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을 모조리 흡수하고 기괴하게 웃는 셀을 향해 피콜로는 묵직한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피콜로는 내 녀석은 대체 어디서 온 괴물이냐? 인조인간의 동료냐? 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셀은 오히려 피콜로를 보며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과 합체한 피콜로에게서 신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합을 알리는 징소리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유령 도시의 한복판에서 초나메크 성인 피콜로와 괴물 셀이 운명적인 1차 격돌이 개막했습니다. 셀은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속 움직임으로 피콜로에게 돌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셀이 주먹을 뻗고 채수를 구사할 때마다 모공의 유연함, 베지터의 잔혹한 타격감, 그리고 피콜로 자신의 마족 채술 궤도가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셀은 공중으로 도약하더니 거북 선류의 전유물이자 손오공의 시그니처 필살기인 에네르기파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파. 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청백색 광선이 피콜로를 향해 터져 나왔습니다. 피콜로는 간신히 몸을 날려 직격을 피했지만 셀의 등 뒤 기습에 걸려 오른쪽 팔을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꼬리 바늘을 피콜로의 오른팔에 꽂아 넣어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콜로의 오른팔이 순식간에 생기를 잃고 쪼그라들었고 피콜로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셀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닥터 게로의 지하 비밀 컴퓨터가 우주 최강의 전사들 손오공, 베지터, 피콜로, 프리저, 콜드 대왕이 지구에 왔을 때 채취한 세포들을 하나로 융합해 만든 최고의 유전자 생명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고 온 타임머신은 미래의 인조인간 17호와 18호가 사라져버려 완전체가 될 수 없게 되자 트랭크스를 살해하고 빼앗아 타고 건너온 제3의 타임머신이라는 충격적인 타임라인의 진실까지 밝힙니다. 셀의 최종 목적은 단 하나, 지상에 존재하는 인조인간 17호와 18호를 제 몸속으로 완전히 흡수하여 우주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무적의 완전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알아낸 순간 피콜로의 가느다란 입술이 비틀리며 차가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피콜로는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고맙다, 괴물 녀석. 덕분에 사태를 완벽하게 파악했다라며 숨겨둔 힘을 개방했습니다. 사실 피콜로는 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러 오른팔을 내어주며 방심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나메크 성인의 특수한 재생 능력을 발동한 피콜로는 쪼그라든 오른팔을 스스로 뜯어내고 순식간에 새로운 건강한 팔을 완벽하게 재생해냈습니다. 정보전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진짜 초나메크 성인의 압도적인 풀파워를 뿜어내기 시작하는 피콜로, 그리고 자신의 실책을 깨닫고 경악하는 괴물셀. 뒤늦게 셀의 거대한 기를 감지한 크리린과 베지터, 트랭크스가 현장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날아오기 시작하는 가운데 과연 피콜로는 셀이 인조인간들을 찾아내기 전에 이 자리에서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더욱 치열해지는 3파전의 개막을 예고하는 7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초나메크 성인 피콜로의 영악한 지략에 걸려 자신의 모든 정체와 완전체를 향한 야망을 폭로해 버린 괴물색. 피콜로가 잘려나간 오른팔을 순식간에 재생하며 압도적인 풀파워를 뿜어내자 셀은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게다가 등 뒤에서는 베지터와 트랭크스, 크리링의 거대한 기운이 무서운 속도로 들이닥치고 있었죠. 궁지에 몰린 셀은 오공의 세포에서 유전된 천진반의 비기인 태양권을 감행했습니다. 태양권 이라는 포효와 함께 셀의 온몸에서 눈을 뜰 수 없는 거대한 섬광이 뿜어졌고 피콜로와 들이닥친 전사들은 눈이 멀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짧은 찰나의 순간 셀은 자신의 길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채 지상으로 몸을 숨겨 은밀하게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셀은 인조인간 17호와 18호를 압도할 만큼 강해지기 위해 스카우터와 추격을 피해 지상의 다른 도시들을 돌며 무고한 인간들의 생명력을 닥치는 대로 흡수하는 기괴한 게릴라전을 시작했습니다. 셀을 놓친 지 전사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피콜로는 그 괴물이 17호와 18호를 흡수해 완전체가 된다면 우주는 끝장이다라며 경고했고, 베지터는 피콜로의 강함에 다시 한번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채 더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 전장을 이탈했습니다. 바로 그 암울한 타이밍에 마침내 지구의 구원자 손오공이 바이러스성 심장병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메디컬 침대에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부활한 오공은 잔상조차 남기지 않는 스피드로 신의 궁전으로 날아가 베지터와 오반, 트랭크스를 불러 모았습니다. 오공은 초사이 여인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신의 궁전 깊은 곳에 숨겨진 금단의 수련 공간인 정신과 시간의 방을 제안합니다. 그곳은 현실 세계의 하루가 방 안에서의 1년과 같으며 공기가 희박하고 중력이 극심한 지옥 같은 차원이었습니다. 베지터와 트랭크스가 먼저 방 안으로 입장하여 한계를 깨부수기 위한 지옥 훈련에 돌입했고, 오공과 오반 역시 차례를 기다리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같은 시각 오공을 살해하라는 닥터 게로의 명령 게임을 수행하기 위해 섬 지역을 유유 이동하던 인조인간 17호, 18호, 16호의 앞에 마침내 결연한 의지를 다진 초나메크 성인 피콜로가 단신으로 그들의 길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피콜로는 셀이 이곳에 도달하기 전에 인조인간 17호나 18호 중 하나를 자신이 먼저 파괴하여 셀의 완전체 진화 링크를 영원히 끊어버리겠다는 독단적인 결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인조인간 17호는 피콜로의 오만한 태도에 콧방귀를 뀌며 1대1 대결을 수락했습니다. 시합을 알리는 징소리도 없이 고독한 무인도의 해안가 위에서 무한 동력의 인조인간 17호와 신과 합체한 피콜로의 세기적 데스매치가 개막했습니다. 17호는 번개 같은 속도로 파고들어 피콜로의 안면에 묵직한 정권을 날렸지만 피콜로는 고개를 살짝 비틀어 피해낸 뒤 17호의 복부에 가공할 마족의 어퍼컷을 폭발시켰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17호의 육체가 바위에 처박혔고 17호는 예상치 못한 피콜로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에 눈을 넓히며 당황했습니다. 이 녀석! 3일 전에 그 나약한 나메크 성인이 아니다. 이성을 잃은 17호가 온몸에 무한 동력 에너지를 뿜어내며 초고속 연격을 쏟아부었고 피콜로 역시 밀리지 않고 거대한 신의 마력을 폭발시키며 정면으로 주먹을 맞받아쳤습니다. 두 괴물이 주고받는 타격의 충격파만으로 섬 전체의 바위산들이 조각나 파편이 되었고 바다가 역류하는 대격돌이 펼쳐졌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18호와 무기질의 16호조차 피콜로의 상상 초월의 무력에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죠. 무한 동력을 가진 인조인간에 지치지 않는 체력, 그리고 신의 지혜와 마력을 융합한 초나메크 성인의 절대적인 한계 돌파 사투. 두 전사의 치열한 혈투가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지평선 저편에서는 수많은 인간을 흡수하여 피콜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파멸적인 기운으로 각성한 괴물셀이 마침내 두 명의 사냥감을 포착하고 전장으로 맹렬히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피콜로는 17호를 쓰러뜨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장으로 들이닥칠 셀의 무시무시한 공습을 예고하는 8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초나메크 성인 피콜로와 인조인간 17호가 섬 전체를 찢어발기며 지치지 않는 사투를 벌이던 바로 그 순간 전장의 지평선 너머로 마침내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수많은 도시를 돌며 수십만 명의 무고한 인간의 생명력을 은밀하게 흡수해 온 괴물 셀이 두 전사가 뿜어내는 거대한 기의 파동을 포착하고 마침내 결전의 섬에 강림한 것입니다. 지상에 내려앉은 셀의 기운은 며칠 전 진저 타운에서 피콜로와 마주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수많은 인간의 원혼과 에너지를 흡수해 각성한 셀의 기본 무력은 이미 피콜로와 17호를 아득히 초월해 있었죠. 셀은 잔상조차 남기지 않는 스피드로 파고들어 피콜로의 복부에 전력의 정권을 꽂아 넣었습니다. 피콜로는 단 한 방의 타격에 피를 토하며 대지 위에 무력하게 엎어졌고 이를 저지하려던 17호 역시 셀의 묵직한 꼬리치기 한 방에 바위산 깊숙이 처박혔습니다. 셀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17호의 덜미를 잡고 강제로 흡수하려 다가섰습니다. 피콜로가 부러진 몸을 이끌고 마지막 필살기인 격심 폭발을 원거리에서 뿜어내며 저항했지만 셀은 가볍게 한 손으로 기공파를 지워버린 뒤 피콜로의 가슴을 관통하여 그를 바다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지 전사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초나메크 성인 피콜로가 허망하게 무력화된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17호가 진짜 흡수당하기 직전의 찰나, 지금까지 오공을 죽이는 것 외에는 세상 모든 것에 무관심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던 거구이. 인조인간 16호가 마침내 무거운 걸음을 앞으로 옮겼습니다. 16호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연주의적 성향을 지녔지만 동시에 닥터 게로가 오공을 확실하게 말살하기 위해 완전한 무기질의 기계? 부품만으로 설계한 최강의 히든카드였습니다. 16호는 내가 분석한 계산에 의하면 지금의 내 파워는 나와 대등하다. 17호를 넘겨주지 않겠다라며 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시합을 알리는 징소리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섬의 해안가 위에서 기계 괴물 16호와 유전자 괴물셀의 묵직한 파괴전이 개막했습니다. 16호의 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셀이 날린 초고속 정권들을 16호는 단단한 기계 장갑으로 가볍게 튕겨냈고 오히려 셀의 양팔을 붙잡아 그대로 대지에 맺혀버렸습니다. 당황한 셀이 거리를 벌리려 하자 16호는 자신의 양 손목을 통째로 분리하여 떼어냈습니다. 그의 잘려나간 손목 단면 속에서 붉은 화염에 가공할 로켓 포신이 모습을 드러냈죠. 받아라. 헬즈 플래시 HELLS 플래시 마이너스 16호가 대지 깊숙이 포신을 받고 뿜어낸 전력의 열선 폭발은 섬의 절반을 통째로 날려버릴 만큼 거대한 파괴 광선이었습니다. 섬 전체가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대폭발 속에서 셀의 육체는 형편없이 찢겨 나갔습니다. 16호는 급히 17호와 18호에게 지금 당장 이 섬에서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자만심에 찌들어 있던 17호는 16호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자리에 멍하니 서서 시간을 지체하는 치명적인 실책을 범하고 맙니다. 그 짧은 방심의 찰나 헬즈 플래시의 화염 속에서 나메크 성인의 세포로 순식간에 육체를 재생한 셀이 대지 속을 뚫고 17호의 등 뒤로 기습적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셀은 거대한 이핍수형 꼬리 메커니즘을 벌려 방심하고 있던 17호의 머리 위부터 육체를 통째로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7호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셀의 강력한 흡수력 앞에 그의 무한 동력 육체는 순식간에 셀의 몸속으로 강제 융합되어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닥터 게로의 야망 중 첫 번째 링크가 완성된 것입니다. 17호를 흡수한 순간 셀의 온몸에서 나메크성 전체의 폭발을 연상시키는 파멸적인 검붉은 마력의 오라가 폭풍처럼 뿜어졌습니다. 셀에 기괴했던 곤충 형상의 안면이 조금 더 인간형에 가깝게 변형되었고 체구는 2배 이상 거대해지며 등 뒤에 날개가 사라진 둔중하고 묵직한 괴수의 형상, 바로 셀 제2단계 중간체의 절망적인 폭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변신을 마친 2단계 셀의 전투력은 16호와 전사들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해 있었습니다. 2단계 셀은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초고속의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과 대등하게 싸웠던 16호의 안면에 단 한 방의 주먹을 꽂아 넣자 16호의 단단한 기계 머리통의 절반이 부서져 나가며 대지 위에 처참하게 굴러떨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인조인간 18호는 눈앞에서 벌어진 언니 17호의 흡수와 16호의 무력화 앞에 온몸에 소름 돋는 공포를 느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셀은 사악한 눈빛을 빛내며 마지막 남은 사냥감 18호를 천천히 응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군. 18호, 순순히 내 몸의 일부가 되어 나를 완전체로 만들어라. 섬 전체가 마그마와 바다의 역류로 소멸해가는 절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18호마저 흡수당해 우주 최악의 완전체가 탄생하기 직전의 초읽기 상황. 바로 그 시각 신의 궁정 깊은 곳에 있던 정신과 시간의 방의 두꺼운 문이 굳게 열리며 1년 동안의 지옥 같은 중력 수련을 완수하고 한계를 초월한 새로운 전사가 마침내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과연 정신과 시간의 방 수련을 마치고 가장 먼저 전장에 강림할 베지터와 트랭크스는 2단계 셀의 잔혹한 폭주를 막아서고 지옥으로 변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한계를 아득히 넘어선 초베지터의 압도적인 반격을 예고하는 9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인조인간 17호를 흡수하고 기괴하고 둔중한 괴수의 형상인 제2단계로 진화해버린 괴물셋. 그의 무시무시한 파괴력 앞에 인조인간 16호는 머리통이 부서진 채 쓰러졌고 마지막 사냥감인 18호 역시 절망적인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셀이 18호를 찾아내 우주 최악의 완전체로 진화하기 직전의 그 초읽기 순간 나메크성 폭발을 연상시키는 백색의 거대한 폭음과 함께 전장의 하늘을 가르며 2명의 전사가 강림했습니다. 바로 신의 궁정 깊은 곳,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현실 세계의 하루 동안 무려 1년 치의 지옥 같은 중력 수련을 완수하고 밖으로 걸어 나온 베지터와 트랭크스였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을 처절하게 갈고 닦은 베지터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잔혹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베지터는 겁에 질려있는 18호를 쓱 쳐다본 뒤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2단계 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셀은 베지터의 등장을 코웃음치며 비웃었습니다. 3일 전 18호에게 팔이 부러지며 처참하게 참패했던 베지터의 데이터가 그의 뇌리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셀은 사악하게 웃으며 베지터, 또다시 내 몸의 일부가 되러 왔느냐? 라며 도발했습니다. 하지만 베지터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고철 덩어리 녀석,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지옥을 넘어왔는지 내 육체로 똑똑히 확인시켜주마. 베지터는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눈을 감고 온몸의 기 에너지를 폭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마이너스. 베지터의 포효와 함께 전장의 대지가 찢어지고 바다가 역류하는 가공할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베지터의 황금빛 오라 주변으로 맹렬한 스파크 번개들이 몰아쳤고 그의 슬림했던 근육들이 팽창하며 혈관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초사이어인의 상태가 아닌 초사이어인의 한계 장벽을 힘으로 억누르고 비틀어 짜낸 초월적 진화 형태, 바로 초베지터 슈퍼 VGT의 압도적인 강림이었습니다. 초베지터가 뿜어내는 가공할 기압 앞에 셀의 오만한 미소는 순식간에 경악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셀의 스카우터 데이터를 아득히 초월해 요동치는 베지터의 전투력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베지터와 2단계. 셀의 격돌은 승부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의 일방적인 도살극이자 장난이었습니다. 셀은 이성을 잃고 묵직한 돌격을 감행했지만 초베지터는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초고속 잔상조차 남기지 않는 속도로 셀의 모든 유효타를 유연하게 피해냈습니다. 베지터는 셀의 거구의 앞면에 묵직한 정권을 사정없이 때려박았고 공중으로 도약해 셀의 가슴팍에 가공할 무릎찢기를 꽂아 넣었습니다. 쾅! 하는 폭음과 함께 셀의 육체가 바위산 수십 개를 관통하며 처참하게 처박혔습니다. 셀이 피를 토하며 대지 속에서 기어 나왔지만 베지터는 그런 셀을 내려다보며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어이 고철 덩어리. 17호를 흡수해서 강해진 게 고작 이 정도냐? 하품이 나오는구나. 베지터는 마치 어린아이를 장난감 다루듯 셀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열등감과 분노로 미쳐버린 셀이 자신의 최고 출력 에너지파를 모아 502 에네르기파 자세로 베지터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평야 전체를 날려버릴 듯한 파괴 광선이 베지터를 집어삼켰지만 베지터는 황금빛 오라의 중압 감만으로 셀의 필살기를 허공에서 가볍게 튕겨내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파고들어 셀의 복부에 오른손을 밀착시킨 뒤 그의 새로운 비기인 초고속 압착 파괴 광선 플래시 카타르시스를 연거리에서 폭발시켰습니다. 셀은 단 한 번의 유효타도 날리지 못한 채 온몸의 가죽이 찢어지고 이빨이 부러진 채 대지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일 전 18호에게 당했던 굴욕을 수백 배의 카타르시스로 되갚아주는 사이어인 왕자의 완벽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대지에 처박힌 2단계 셀은 자신의 완벽한 패배를 직감하며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궁극의 생명체인데. 내가 인조인간 18호만 마저 흡수해서 완전체가 될 수 있다면 이런 녀석쯤은 단숨에 가루로 만들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 비굴한 괴물의 독백은 자존심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던 초베지터의 가장 위험한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습니다. 베지터는 주먹을 거둔 채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짜 우주 최강의 경지에서 상대를 꺾고 싶다는 사이어인 특유의 오만한 광기가 베지터의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지터는 셀을 향해 충격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재미있겠군. 괴물 녀석, 그렇다면 어디 가서 그 18호라는 녀석을 흡수해와라. 진짜 완전체가 된 너를 내 손으로 완벽하게 박살 내주마. 곁에서 지켜보던 트랭크스가 안됩니다. 아버님. 저 괴물을 완전체로 만들면 우주는 끝장입니다.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베지터는 자신의 아들마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며 제지했습니다. 베지터의 오만과 방심이 불러올 최악의 파멸적 실책, 그리고 진짜 18호를 찾아 눈빛을 빛내기 시작하는 교활한 괴물셋. 과연 트랭크스는 아버지를 막아서고 세상의 멸망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완전체 셀의 탄생을 향한 절망적인 카운트다운을 예고하는 시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부수고 초베지터로 각성한 사이어인 왕자의 무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력보다 더 거대했던 것은 바로 베지터의 오만함과 광기였습니다. 2단계 셀을 걸레짝으로 만든 베지터는 진짜 최강의 존재와 싸워 자존심을 채우겠다는 일념 하에 셀에게 인조인간 18호를 흡수해 완전체가 되어 오라는 충격적인 방관 선언을 내렸습니다. 미래의 절망을 누구보다 잘 아는 트랭크스는 온몸으로 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트랭크스는 초사이어인의 기류를 폭발시키며 베지터를 향해 기공파를 날려서라도 셀의 접근을 차단하려 했죠. 하지만 베지터는 자신의 친아들에게마저 살기 어린 주먹을 날리며 셀의 앞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만과 방심에 눈이 멀어 미래를 파괴하려는 아버지, 그리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를 넘어서야 하는 아들의 비극적인 동족 상잔, 대립이 결전의 섬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시각 바위산 뒤편에 숨어있던 크리링은 인생 최대의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부르마가 제작한 인조인간 긴급 정지 리모컨이 들려 있었고,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눈앞의 18호를 파괴하여 셀의 진화를 영원히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링은 차마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3일 전 자신에게 부드러운 뺨 키스를 남겼던 18호의 인간적인 눈빛, 그리고 그녀 역시 닥터 게로에게 강제로 개조당한 무고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크리링의 선한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크리링은 지옥으로 변할 세계의 운명 대신 한 여인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결단으로 리모컨을 대지에 내려놓고 밟아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 치명적인 사랑의 방심과 베지터의 오만을 교활한 괴물셀이 결코 놓칠 리 없었습니다. 셀은 18호의 위치를 파악하자마자 잔상조차 남기지 않는 스피드로 해안가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트랭크스가 검을 뽑아들고 셀의 경로를 차단하며 전력의 기공파를 날렸지만 베지터가 다시 한번 트랭크스의 몸을 붙잡아 방해하는 최악의 실책을 범하고 맙니다. 그 틈을 타 18호의 코앞까지 접근한 셀은 지 전사들의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나메크성에 이어 또다시 자신의 치밀한 비기를 발동했습니다. 태양권 섬 전체를 하얗게 뒤덮는 눈부신 섬광이 폭발했고, 베지터와 트랭크스, 크리링은 눈이 멀어 비명을 지르며 대지 위에 엎어졌습니다. 빛이 대지를 집어삼킨 초읽기의 찰나, 셀은 거대한 흡수형 꼬리를 뱀처럼 늘려 방심하고 있던 인조인간 18호의 육체를 머리부터 통째로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8호는 크리링의 이름을 부르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무한 동력 육체는 순식간에 셀의 거대한 몸속으로 강제 융합되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닥터 게로가 설계했던 궁극의 야망, 그 마지막 링크가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18호의 흡수가 완료된 순간 나메크성의 폭발조차 장난으로 보일 만큼 전 우주적인 차원의 불길하고 사악한 거대한 황금빛 에너지 폭풍이 나메크성과 지구 전체의 지각을 뒤흔들며 폭발했습니다. 대지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초록빛 바다가 완전히 증발하는 파멸적인 오라의 중심에서 셀의 육체가 격렬한 균열을 일으키며 껍질을 깨고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괴했던 괴수의 근육과 둔중한 체구가 모조리 부서져 내린 후 먼지 구덩이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존재는 모두의 상식을 깨부수는 완벽한 형상이었습니다. 작고 슬림한 체구, 아무런 기의 낭비도 없이 완벽하게 정돈된 신체 비율, 그리고 인간보다 더 우아하고 냉혹한 지혜를 띤 안면, 우주 전체를 영원한 암흑으로 몰아넣을 궁극의 절대자, 완전체 셀 퍼펙트 셀이 마침내 지구상에 강림한 것입니다. 완전체 셀이 두른 황금빛 스파크 오라의 중압감은 태산보다 무거웠습니다. 시각을 되찾은 베지터는 완성된 셀의 매끄러운 포스를 보며 순간 본능적인 소름과 공포를 느꼈지만 이내 사이어인의 오만함을 쥐어짜며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베지터는 기다렸다. 괴물 녀석. 그 모습이 되기를 바랐다. 내 진짜 힘을 보여주마. 라며 전력의 초베지터 풀파워로 셀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이어인 왕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비극적인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베지터가 날린 전력의 정권 지르기가 완전체 셀의 앞면에 정확히 장렬했지만 셀은 고개조차 흔들리지 않은 채 차가운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먹을 맞닥뜨린 베지터의 눈동자가 서늘한 절망으로 얼어붙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 자신의 방심이 불러온 우주 최악의 재앙 앞에 서게 된 베지터,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 숨겨둔 진짜 전력을 개방하려는 트랭크스의 눈물. 과연 초베지터의 무력은 완전체 셀이라는 절대적인 절망의 벽 앞에 어떻게 무너져 내릴까? 사이어인 왕가의 참혹한 몰락과 전 세계를 향한 셀 게임의 서막을 예고하는 11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인조인간 18호까지 흡수하여 완전체로 진화한 셀. 그의 완벽한 형상 앞에서 베지터가 날린 전력의 정권은 아무런 타격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셀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빠른 속도로 파고들어 베지터의 복부에 묵직한 발차기를 내리꽂았습니다. 베지터는 비명을 지르며 처박혔고 가슴뼈와 장기가 파괴되는 극심한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우주 최강이라 믿었던 사이어인 왕자의 오만함이 완전체 셀이라는 절대적인 절망의 벽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셀은 베지터를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희롱하며 두들겨 팼습니다. 3일 전 자신이 2단계 상태에서 당했던 굴욕을 수십 배로 되갚아주는 완벽한 역관광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베지터는 수치심과 분노로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베지터는 공중으로 도약해 두 팔을 양옆으로 넓게 벌렸습니다. 자신의 온몸에 남아있는 모든 기 에너지와 생명력, 그리고 사이어인의 자존심까지 모조리 쥐어짜내어 지구를 파괴할 만큼 거대한 필살기를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받아라 완전체 괴물 녀석, 이것이 사이어인의 모든 것이다. 파이널 플래시. 베지터의 포효와 함께 발사된 황금빛 파괴 광선은 대지를 찢어발기며 지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연기가 거친 후 셀의 상반신 오른쪽 절반과 팔 하나가 흔적도 없이 날아가 있었습니다. 베지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리 완전체라 한들 자신의 전력 필살 앞에서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지터의 승리감은 단 몇 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상반신이 날아간 셀이 비웃더니 피콜로의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던 나메크 성인의 재생 능력을 발동한 것입니다. 날아갔던 셀의 상반신과 팔이 순식간에 재건되었습니다. 완벽한 재생 능력을 눈으로 확인한 베지터는 신락 같은 희망마저 끊어지며 눈동자가 얼어붙었고 셀의 단 한 방의 등 뒤 내리찍기 충격파에 기절하여 대지 위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베지터가 무력하게 기절하여 쓰러지자 곁에서 지켜보던 트랭크스가 마침내 감추어 두었던 자신만의 진짜 전력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랭크스는 아버지가 상처 입을까 봐 일부러 힘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트랭크스의 온몸에서 초베지터 이상의 엄청난 황금빛 오라와 맹렬한 번개가 폭발했고 그의 근육이 2배 이상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는 초사이어인 제3단계로 변신했습니다. 트랭크스는 압도적인 근육의 힘과 파괴력으로 셀을 향해 전력의 주먹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완전체 셀은 느긋하게 몸을 비틀며 트랭크스의 공격을 모조리 피해냈습니다. 근육을 극단적으로 부풀린 제3단계 변신은 파괴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하지만 몸이 무거워져 스피드가 치명적으로 떨어진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셀은 트랭크스의 약점을 비웃으며 나 역시 이런 변신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피드가 따라주지 않는 파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라며 스스로 근육을 부풀려 보인 뒤 트랭크스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당한 트랭크스는 절망하며 검을 내려놓고 죽음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체 셀은 예상 외의 선택을 내립니다. 셀은 전사들의 폭풍 같은 성장에 감탄하며 지구 멸망의 공포를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무대에서 선보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셀은 전 세계 방송국의 전파를 강제로 점거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 등골 오싹한 선언을 외쳤습니다. 지구의 벌레들이여 들어라. 9일 뒤 내가 직접 만든 무대에서 셀게임이라는 무도회를 개최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쓰러뜨릴 전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내 손의 흔적도 없이 소멸될 것이다. 전 세계를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은 셀게임의 전격선언. 과연 9일이라는 짧은 유예기간 동안 지구를 구원할 전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을 마치고 마침내 밖으로 걸어나오는 손오공과 손오반 부자의 변신과 각성을 예고하는 12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완전체 셀의 셀게임 개최 선언. 이후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1년 동안의 수련을 마친 손오공, 손오반 부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기존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마치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초사이어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공이 도달한 새로운 경지, 초사이어인 풀파워였습니다. 변신에 따르는 흥분과 체력 소모를 억제하여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24시간 유지하는 전략이었죠. 오공은 남은 기간 수련 대신 가족들과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며 폭풍 전야의 정적을 즐깁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셀이 직접 건설한 셀게임 링 위로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세계 챔피언인 미스터 사탄이었습니다. 미스터 사탄은 격파 시범을 보이며 호기롭게 셀에게 덤벼들었으나 셀의 가벼운 손짓 한 번에 링 밖 바위산까지 날아가 박혀버렸습니다.
드디어 진짜 승부, 제1경기 손오공과 완전체 셀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공이 먼저 초고속 이동으로 파고들자 셀 역시 잔상을 남기며 이를 받아쳤습니다. 두 전사가 주고받는 속도는 일반인들의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영역이었고 중계 카메라는 허공에서 터지는 충격파만을 담을 뿐이었습니다. 오공은 공중에서 수십 발의 기공탄을 난사하며 셀의 사각지대를 노렸고 셀은 프리저의 기술인 절삭 광선과 피콜로의 마광광살포를 응용해 오공을 위협했습니다. 오공이 링 바깥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하자 순발력을 발휘해 셀의 머리 위로 도약한 뒤 가공할 리킥을 꽂아 넣는 장면은 셀게임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셀은 오공의 기량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역시 당신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라며 자신의 파워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오공 또한 상의 도복이 찢겨 나갈 정도의 치열한 6탄전을 전개했죠. 승부의 정점에서 오공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전력의 에네르기파 자세를 취했습니다. 셀은 그 각도에서 쏘면 지구가 박살날 텐데 쏠 수 있겠느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오공의 계산은 셀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오공은 에네르기파를 발사하는 직전의 찰나에 순간이동으로 셀의 바로 앞으로 이동해 전력의 에네르기파를 폭발시킨 것입니다. 셀의 상반신이 형체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충격적인 광경에 지 전사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와 상반신이 소실된 셀의 육체가 기괴하게 꿈틀대더니 나메크 성인의 세포를 이용해 순식간에 육체를 완벽하게 재생해낸 것입니다. 셀은 내 몸속에 핵이 파괴되지 않는 한 나는 무적이다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체력을 크게 소모한 오공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셀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오공은 모두를 경악하게 할 충격적인 선언을 내뱉습니다. 난 여기까지다. 기권하겠다. 다음 타자는 나보다 훨씬 강한 손오반이다. 아버지 오공이 아들에게 지구의 운명을 맡기며 물러나는 파격적인 교체. 과연 오공이 그토록 신뢰하는 오반에 숨겨진 힘은 무엇일까요? 소년의 분노와 전설의 각성을 예고하는 13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손오공은 충격적인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스스로 기권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심지어 오공은 선두를 하나 셀에게 던져주며 셀의 지친 체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피콜로와 베지터는 적에게 선두를 주는 오공의 행동에 극심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오공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확신만이 존재했습니다. 아들 손오반이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둔 진짜 분노의 잠재력이 개방된다면 체력이 완벽하게 회복된 셀조차 단숨에 압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링 위로 올라선 손오반. 오반은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이미 아버지에 필적하는 풀파워 초사이어인의 힘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반은 누구보다 타인을 해치는 것을 싫어하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반은 셀에게 말합니다. 난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다. 내 내면에는 화가 나면 제어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이 잠들어 있다. 싸우면 내가 당신을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 오반은 경고했지만 셀에게는 그저 자극적인 도발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셀은 흥미를 느끼며 오반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분노를 이끌어내기로 결심합니다. 셀은 오반의 안면과 복부에 주먹을 때려 박았고 가혹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반의 잠재력에 둑은 터지지 않았고 오반은 계속해서 사투를 거부했습니다. 오반의 반응이 답답했던 피콜로가 오공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오공 너는 오반의 힘만 계산했지. 저 녀석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했다. 오반은 지금 사이어인의 전사가 아니라 왜 아버지가 자신을 괴물과 싸우게 하는지 괴로워하는 어린아이일 뿐이다. 그제야 자신의 착각을 깨달은 오공은 선두를 들고 오반을 구하러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셀은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셀은 오반 자신의 고통보다 동료들의 고통이 오반을 자극할 것임을 간파하고 자신의 거대한 꼬리 끝에서 체세포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오반, 네가 화를 내지 않는다면 내 동료들을 하나씩 가장 처참하게 죽여주마. 셀의 꼬리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7마리의 괴물, 바로 셀 주니어들이었습니다. 작은 외형과는 달리 이 분신들은 완전체 셀의 세포와 능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베지터나 트랭크스조차 감당하기 힘들 만큼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7마리의 셀 주니어들은 지 전사들에게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손오공은 반격조차 하지 못하고 짓밟혔고 베지터와 트랭크스 역시 셀 주니어들의 영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무차와 크리링은 뼈가 부러지는 비명을 지르며 대지 위에 쓰러졌죠.
순식간에 동료들의 피와 비명이 난자한 참혹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동료들이 하나둘씩 죽음의 문턱으로 밀려나는 상황. 오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떨리고 온몸의 혈관이 터질 듯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셀은 그 모습을 보며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과연 지옥으로 변한 전장 속에서 소년 손오반은 감정의 임계점을 넘어서서 전설의 각성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드래곤볼지 역사상 최고 명장면의 탄생을 예고하는 14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셀 주니어들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지 전사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가던 절체절명의 전장. 오반은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18호와의 전투에서 상반신만 남았던 인조인간 16호가 머리통만 남은 채 오반의 발치로 굴러왔습니다. 16호는 오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반, 올바른 일을 위해서라면 싸우는 것은 죄가 아니다. 대화로 통하지 않는 상대도 있는 법이지. 내가 사랑했던 이 자연과 생물들을 부디 지켜다오. 그것이 16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셀은 16호의 말을 비웃으며 그의 머리통을 발로 짓밟아 깨뜨려 버렸습니다. 16호의 부품들이 산산조각 나며 파괴되는 그 순간 오반의 가슴속에서 가늘게 떨리던 이성의 끈이 콱강 하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오반의 포효와 함께 나메크성 폭발을 연상시키는 정체불명의 눈부신 황금빛 오라가 셀게임장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오반의 검은 머리카락이 하늘을 향해 차갑게 치솟아 올랐고 그 오라 주변으로 맹렬한 붉은 스파크 번개들이 격렬하게 몰아쳤습니다. 만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장면, 전설의 초사이어인 이가 마침내 소년 손오반의 분노 속에서 각성한 것입니다. 초사이어인 이 오반의 기압에 셀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반은 순식간에 파고들어 셀의 품에 있던 선두 주머니를 빼앗아 크리링에게 건넸고 이어 동료들을 괴롭히던 7마리의 셀 주니어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달려드는 셀 주니어들을 향해 오반이 날린 주먹과 발차기 단 한 방에 육체가 산산조각이 나며 폭발했습니다. 전 전사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셀 주니어 7마리가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단죄당한 것입니다. 셀은 공포에 질려 전력의 100% 풀파워로 근육을 부풀리며 오반에게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각성한 오반의 눈에는 셀의 움직임이 멈춰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반은 셀의 가슴팍에 가공할 펀치를 꽂아 넣었고 이어 복부에 강력한 니킥을 내리꽂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셀의 입에서 인조인간 18호가 밖으로 튀어나왔고 18호를 잃은 셀은 기괴하게 껍질이 벗겨지며 제2단계 형태 중간체로 퇴화하고 맙니다. 완전히 굴복한 2단계 셀을 오반은 한 차례 더 자만하며 사악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502 오반, 어서 저 녀석을 끝장내라 라고 소리쳤지만 오반은 이 정도 고통으로는 부족해요. 저 괴물을 더 괴롭혀줄 거예요 라며 압도적인 힘에 도취된 모습을 보였죠. 궁지에 몰린 2단계 셀은 비열하고 사악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셀은 자신의 육체를 거대하게 부풀리며 지구 전체를 통째로 날려버릴 자폭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입니다. 크크크, 승리한 줄 알았나? 30초 뒤면 이 몸은 자폭한다. 지구는 나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지구 전체가 파멸할 위기에 처한 최악의 상황. 이 절망의 순간 모든 책임을 짊어진 손오공의 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미소를 짓고 비장한 결단을 내립니다. 과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손오공의 위대한 희생과 셀과의 대단원, 최종 결전을 예고하는 15편 최종화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초사이어인 2로 각성한 손오반의 무력 앞에 18호를 토해내고 2단계로 퇴화한 셀. 하지만 오반이 방심한 틈을 타 셀은 몸을 부풀리며 지구를 날려버릴 자폭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0초의 카운트다운 속에서 전사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오공은 아들 오반의 머리를 따뜻하게 두드리며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오반,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오공은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셀의 몸에 손을 얹고 순간이동을 발동했습니다. 오공이 셀과 함께 이동한 곳은 다름 아닌 개왕신계. 쾅! 개왕성 전체가 폭발하며 오공은 개왕님과 함께 장렬한 희생을 맞이했고 지구는 오공의 희생 덕분에 파멸의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오반은 자신의 오만함과 방심 때문에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는 극심한 죄책감과 슬픔에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절망의 기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폭의 폭발 속에서 단 하나의 핵이 살아남아 나메크 성인의 재생 능력으로 부활하고 사이어인의 젠카이 파워까지 흡수하여
완전체를 넘어선 궁극의 퍼펙트 셀로 각성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셀은 등장하자마자 데스 빔으로 트랭크스의 가슴을 관통하여 살해했습니다.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본 베지터는 이성을 잃고 모든 기공파를 셀에게 난사하며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퍼펙트 셀은 손가락 하나로 베지터를 쳐냈고 베지터를 향해 파괴 광선을 발사했습니다. 오반은 베지터를 감싸다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왼팔 하나밖에 쓸 수 없는 된 손 오반. 셀은 전력의 에네르기파를 모으며 오반과 지구 전체를 소멸시키려 했습니다. 오반은 포기하려 했지만 그 순간 저승에 있는 손오공의 목소리가 오반의 뇌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오반. 저승에서 내가 함께 쏴주마. 오반은 왼손 하나만으로 전력의 에네르기파를 뿜어냈습니다. 셀의 거대한 에네르기파와 오반의 에네르기파가 공중에서 부딪히며 기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반의 등 뒤로 아버지 손오공의 영혼이 겹쳐지며 만화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인 부자 에네르기파가 완성된 것입니다. 베지터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 셀의 등 뒤에 빅뱅 어택을 꽂아 넣으며 셀의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지금이다 오반. 전부 불태워버려라. 오공의 포효와 함께 오반의 왼손에서 파괴 광선이 폭발했습니다. 오반의 부자. 에네르기파는 셀의 에네르기파를 단숨에 역류시키며 퍼펙트 셀의 육체와 몸속의 핵까지 세포 하나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셀을 무찌른 후 지 전사들은 신룡을 소환하여 셀에게 죽임당했던 사람들과 인조인간 18호를 부활시켰고 18호의 몸속에 있던 폭탄까지 제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내가 지구에 있으면 계속해서 사악한 녀석들이 불러들여진다. 라며 저승에 남아 수련하겠다는 뜻을 전해옵니다. 미래의 트랭크스는 전사들과 감동의 이별을 나누고 자신이 살던 미래로 돌아갔습니다. 더욱 강해진 초사이어인 트랭크스는 미래의 인조인간 17호, 18호, 그리고 타임머신을 노리던 미래의 셀까지 제 손으로 단죄하며 자신의 세계에 마침내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지만 지구의 평화를 지켜낸 손 오반의 성장과 마침내 지옥 같은 미래의 절망을 끝내고 웃음을 되찾은 트랭크스의 모습을 끝으로 인조인간 셀편의 대단원은 위대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